오랜 동안 일본 안에서 이 개헌 얘기를 정면에서 내거는 거는 터부에 가까운 것이었죠. 근데 이거를 터부를 깬 게 이제 아베 총리였고, 일본 국민의 의사는 어떻게 표출이 됐냐면은 일단은 안정을 원했지만 개헌은 좀 아닌 것 같다. 개헌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네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공명당의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은 넘겼지만 3분의 2 개헌 의석은 확보 실패한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뜨거운 이슈입니다. 조금 더 심층적으로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오랫동안 한일 관계를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해 주신 한일 관계의 최강 전문가이십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님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먼저 바로 좀 말씀드리면 7월 4일에 이 참의원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마침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날도 7월 4일 0시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금 이 카드를 그 시점에 꺼낸 게 이 참의원 선거의 지지 세력의 결집을 위한 선거 카드용으로 꺼낸 것 아닌가, 이런 좀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좀 보시고 아베 총리의 이 선거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뜨거운 관심이 됐던 적은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네네. 그 실시간 유튜브 방송했는데 3만 명 조회수 나왔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딱 이게 그 수출 금지, 수출 규제 조치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네네. 정말로 이제 이 참여 선거 이후에 개헌 전국으로 들어가느냐 뭐 이런 관심도 있었고요. 네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선거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예. 네. 일단 정부 여당, 즉 자민당과 공명당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했다. 확보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이른바 개헌 선이라고 할 수 있는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반아베 또는 아베 비판이라고 하는 게 표출되는 그런 근거지가 마련되었다. 이 세 번째는 언론에 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조금씩 더 말씀드리자면은, 좋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 선거에 들어가서 줄곧, 물론 개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선택지를 일본 국민한테 던진 거는 안정이냐 혼란이냐라고 하는 걸 던졌습니다. 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혼란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던져서 그 점에서 정부 여당을 과반을 갖다 밀어줬다는 얘기는 일본 국민은 안정을 선택했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개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일본에서 지금 그 이른바 자민당은 창당 시부터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정강에 나오는 목표입니다. 정당으로서. 자민당의 정강 정책에 연기가 돼 있나요? 1955년부터 줄곧 그거는 포기한 적이 없는 정강입니다. 70년 동안요? 그렇죠. 오랜 동안 일본 안에서 이 개헌 얘기를 정면에서 내거는 거는 터부에 가까운 것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터부를 깬 게 이제 아베 총리였고, 구체적으로는 2012년도에 아베 2차 내각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아베 집권 시기서부터는 선거 때마다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예 선거 공약으로 개헌을 아예 정면에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선거 공약에는 개헌이 들어있지만 선거 이슈,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에 선거 이슈로 정면에서 개헌을 내건 것은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주로 경제 문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복지 문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사회보장 정책이 굉장히 그쪽으로 투입이 많이 되니까 재정의 위기가 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연금 이슈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국민연금 이슈, 소비세 인상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그 생활에 밀착한 이슈가 오히려 일본 선거에서는 중심 주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거의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헌 이야기를
선거전을 치르는 동안에 정면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미묘해요. 선거전 치르면서 개헌을 하겠다고 했으면서도 개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헌법 구조 얘기는 하지 않고 구조는 반대가 좀 심하죠. 구조 얘기는 하지 않고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헌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당과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지를 내걸었습니다. 헌법 개정을 내걸었으면서도 두 단계 아래에서 이미 시작한 거죠. 굉장히 수위를 낮춰서 거죠?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헌법 개정에 모였어요. 일단은요. 이슈화에는 성공했는데요. 이슈화에는 성공했고 이 헌법 개정이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의 선택은 그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게 결과로서는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석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개헌을 갖다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아베 총리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슈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지는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는 세게 제기할 수 있게 됐죠. 이 선거구가 굉장히 또 복잡해요. 선거구가요?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선출되는 선거구고 보니까 또 한 명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구가 약간 희소한 지역에서는 큰 단위에서 1명이 선출되는 1인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큰 정당에서 2명, 3명까지도 선출을 할 수가 있고 당선시킬 수가 있고 뭐 그거에 비해서 소수 정당도 한두 명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격돌하는 선거구예요. 그렇죠. 완전 1대1 구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이냐 야당이냐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점에서 이 여당의 실책 또는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싸웠던 선거구가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특히 1인 선거구. 1인 선거구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몇 가지 이슈는 예컨대 기지 문제, 미군 기지 문제 가지고 오키나와가 그걸로 격돌을 했죠. 그 다음에 니이가타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격돌을 했습니다. 원전이요? 원전 문제. 그 다음에 아키타 같은 경우에는 이 미일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선에서 이지스 어쇼라고 하는 걸 배치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지스함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이지스함에 이제 대륙에서, 그러니까 일본 섬에서 이제 이지스함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지를 만드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지스 어쇼를 거기다가 배치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이 아키타현과 원전을 가동시키느냐 정지시키느냐라고 하는 이슈로 격돌한 니이가타와 미군 기지 해놓고 미군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그리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을 이슈를 가지고 격돌했던 이 세 군데에서 전부 야당이 이겼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 아베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표출이 되었죠. 전면적으로 표출된 걸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근거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베에 대해서 뭐 군수 정당들 야당들이 굉장히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입헌민주당이라고 하는데 표가 쏠려가지고 표를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베에게 가장 선명하게 반대하는 야당에 좀 표가 몰렸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역할을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입헌민주당이 해줬다. 그런 표를 흡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아베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강력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갖춰서 평가를 하면은 일본 국민의 의사는 어떻게 표출이 됐냐면은 이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정을 원했지만 안정은 원했다. 개헌은 좀 아닌 것 같다. 개헌은 좀 아니다. 반대다. 개헌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전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해야 한다. 막 나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의사가, 국민의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종합해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냥 단적으로 말해가지고, 한일 간에 지금 무역 제재, 경제 보복의 문제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벌어졌냐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아직은 때리진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한국에 아주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걸 때려버리면은 이게 이 폭력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WTO의 법에 저촉이 될까 말까 하는 선에서 지금 이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지금 하기 시작한 거죠. 손을 올린 겁니다. 째려 보면서 손을 올린 거예요 지금요. 너무 정밀한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네요. 손을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이번에 올라갔는데 수출 규제 조치는
제스처다. 네네네. 신호를 준 거다. 네. 네. 조금 더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포괄적 이 허가에서 개별적인 허가라고 하는 게 그쵸. 90일이라고 하는 게 그쵸. 있고 그 중간에 이제 화이트북 리스트에서 뭐 네. 제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여기까지 올라간 이 손에다가 이제 돌멩이 하나 정도를 드는 게 이 화이트 리스트 제외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정말로 내쳐버리면은 이게 90일 지나서 개별적 허가를 안 해주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이거는 WTO에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째려보면서 여기까지 올렸을 때 상대방이 들어주면 좋은데 네. 이게 우리가 들어줄까 말까 지금 그러고 네.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일본도. 근데 이게 선거랑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네네네네. 이렇게 올려친 손 여기까지는 일본 국민도 아이 뭐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 뭐 한 60% 정도가 지지한다 여론조사 있더라고요. 한국이 아무래도 좀 이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이 일본 국민 안에서 부글부글 오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베 내각에서 이렇게 올린 정도까지는 이건 아이 뭐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이렇게 이 지지해주고 있는데 이걸 내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잠깐만 좀 기다려보고 그죠? 뭐 그거 내쳐버리면은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올리는 데까지는 일단 안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지지해주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네네네. 이걸 끝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좀 거기까지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네네. 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이 선거의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네. 이 수출 규제 조치와 연결시켜서 참여연 선거를 활용하는 면에서 보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 측면에서는 좀 먹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약간은 네네.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른바 군사 대국이 돼가지고 네. 이 이웃 나라 일본 말 안 듣는 나라를 갖다가 막 이렇게 길들여가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본의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맞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일본 국민들이 보여준 거죠. 굉장히 미묘한 균형점을 찾아간 겁니다. 일본 국민으로서는요. 언론에서는 네네. 이번 선거를 두고 절반의 승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그럼 이렇게 진단하는 게 적확한가요? 그렇죠. 절반은 승리한 거지만은 네. 절반은 실패했다. 아베 입장에서 아베 봤을 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끝끝내 이제 개헌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속내로서는 있는 건데 거기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걸 갖다가 깃발을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 국내적인 상황에서 예컨대 입헌민주당과 약간 색깔이 다른 국민민주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조금 이 개헌에 대해서도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치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모자란 4개 의석을 거기서 가져오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뭐 꼼수 비슷한 걸 부려가면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일 겁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계속 그런 군부를 뗄 거고요. 그렇지만은 막 나가는 거는 일본 국민이 지금 그걸 갖다 용인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이 일부에서는 아베가 이거를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 거는 일본 국내에 있는 보수 우익을 결집시켜가지고 네네네. 그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개헌 전국의 어떤 네. 지지 기반으로 이제 동원시키는? 다져나려고 한다, 네네. 동원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분석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뭐 속내로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거를 전략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위보적입니다. 이번 선거 들어가기 전에 아베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요. 그리고 조금 이슈가 불리한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왔죠. 그러니까 그 헌법 개정 문제를 내걸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거였는데. 왜냐하면 연금 문제가 터졌죠. 그렇죠. 지적하신 것처럼. 네. 국민연금 문제가 어떻게 터졌냐면은 선거 돌입하기 바로 전쯤 해가지고 네. 이 노후 자금을 갖다가 2천만 원 정도는 2천만 원. 알아서 준비해라 뭐 이런 네. 식으로 보고서가 나왔어요. 우리로 치면 한 2억 원이 넘죠. 그렇죠. 예, 그거를 알아서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나오니 일본 국민 일반으로서는 황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돈 맡겨놨더니 어떡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소비세 인상 소비세. 문제죠. 네. 10월 1일 날 소비세 인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했습니다. 네. 지금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공명당이 잘 돌파를 해줬어요. 교육 문제를 가지고, 예, 교육을 이른바 위해서? 무상 교육 충실화 그래가지고 그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잘 넘겨줬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주로 이제 여태까지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이 몇 번 있어봤는데 네, 소비세 인상이 어려웠죠. 있을 때마다 어려운 그쵸. 선거를 했고 네. 수상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도 그쵸. 있었어요. 그 책임을 지면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선거를 예상하는 데다가 개헌 문제까지 이제 얹혀가지고 하려니 아베로서는 굉장히 힘든 선거였겠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외부에서 뭔가가 이제 일본을 적대시하는 그런 외부의 적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규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관심사를 좀 돌릴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외부에서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미일 관계에 지금 굉장히 일본이 매달리는 관계니까 미일 관계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러일 관계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아베는 풀어보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른바 영토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평화조약도 맺어보려고 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중국하고도 지금 작년에 관계를 개선해가지고요. 함부로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러한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북일 관계도 지금 뭔가 뚫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해보려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문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나가려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미묘한 그런 선에서 지금 이걸 갖다가 동원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그 눈총을 갖다가 조금 바깥으로 돌리는 정도의 의미는 있었고 그것은 과반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다. 네, 그렇지만 그거를 완전히 헌법 개정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압승할 정도는 한국 때리기를 갖다가 이제 막 계속 과격하게 나가는 거는 일본 스스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한 진단일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18일이라고 하는 시점과 21일이라고 하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볼 시점이. 근데 18일이라고 하는 시점은 일본이 이제 한국에 요구했던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따른 이 문제의 해결. 그래서 협의를 2번을 요청했는데 한국이 거부했으니까 중재로 간다 그래가지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안 들어줘서 이제 제3국을 갖다 지정해달라 그랬는데 그 기한이 18일이었습니다. 18일이었죠. 그런 다음에 선거가 21일이었어요. 그럼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아베가 만일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한국 대리기를 통해 가지고 보수와 우익을 결집시킨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이 18일이라는 시점이 얼마나 좋은 시점입니까? 이때 뭔가 좀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야겠죠. 한국이 말을 안 들었다. 이제는 정말 한국 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강경한 조치가 나왔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실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 특히 아베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아니 뭔가 할 것처럼 보이더니 손 들어놓고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나온 게 이 고노 외상이 난감표 대사 불러가지고 한번 쳐준 건가요? 뭐 그냥 막 그 호통치는 것처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어떤 일본의 불만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겠지만 일본 국민, 특히 이제 이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부글부글 끓는 것 같다가 좀 후련하게 한번 해주는 그러한 효과로서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 요구한 이 18일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갖다가 보내는 걸 보면은 조금 약간 약해졌어요. 꼬리를 내리는 정도. 그러니까 계속 한국 정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지만 일본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계속 좀 제대로 된 답변을 달라.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른 그러한 해법이라고 하는 것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실은 그 정밀한 일정 같은 걸 논의한 적이 없으니까 그 논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실무 다시 중재로 가볼 수 있다. 뭐 협의도 다시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출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거를 아직은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빨리 앉아달라. 테이블에 좀 앉아줄래? 라고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지금 일본은 보이고 있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팔이 좀 아프겠어요? 그렇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라고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거는 이건 저강도 복합 전술이라고 그러는데 이 올린 상태에서 내치지는 않으면서 이 오른쪽 올렸다가 왼쪽도 한번 올려봤다가 이렇게 째려봤다가 이렇게도 한번 째려봤다가 이런 식의 이 여러 가지 이 강도는 높지 않지만은 계속 뭔가를 갖다가 취해 나가는 그러한 이 상태로 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